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릴 책으로 빨간머리 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읽었던 빨간머리 앤이지만 지금은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엇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소녀 앤을 다시 만나니 마치 맑은 동심을 가진 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고요. 앤의 성장기를 섬세하게 다루며 가족, 우정,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소설 전체를 낭독해드리는 만큼 길이도 길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낭독해드릴 예정입니다. 작품을 최대한 깊이 있게 읽고 소화해서 정성을 담아 낭독을 하려 해서 빠른 업로드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밤 보내세요. 제1장 레이첼 린드 부인, 놀라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벌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곳엔 오리나무와 푸쿠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커스버트땡 농장 숲에서 샘솟은 시냇물이 큰 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냇물은 숲의 상류에선 은밀한 비밀을 부여잡은 폭포수처럼 굽이치며 저돌적인 물살을 뿜어내더니 린드 부인 댁에 다다르자 고요하고 잠잠한 개울이 되었다. 마치 린드 부인의 대문을 지나치려면 시냇물마저도 품위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듯이 어쩌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날선 눈으로 시냇물이건 아이들이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냇물이 눈치챘는지도 모를 일이다. 린드 부인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일인지 다 파헤칠 때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다. 자신의 일은 내팽개친 채 남의 대소사엔 간섭하는 사람들이 어디 에이벌리 마을에만 있을까? 하지만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신의 일을 솜씨 좋게 해내면서 타인의 일에도 관여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부류였다. 린드 부인은 집안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내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자선 바느질 모임의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활동했으며 교회 자선단체 모임에도 열성적이었다. 이렇게 해도 성에 안 찼는지 린드 부인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침대보를 만들었다. 에이벌리 마을 아낙네들은 침대보를 16장이나 뜬 린드 부인의 솜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물론 린드 부인은 그 와중에도 골짜기를 지나 붉고 가파른 언덕 너머까지 이어지는 큰 길을 예리하게 주시하곤 했다. 에이벌리 마을은 작은 삼각형 반도로 세인트 로렌스만을 향해 치솟은 모양을 띠고 있으며 마을의 양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탓에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언덕길을 가로질러야 해서 남몰래 모든 걸 지켜보는 린드 부인의 시선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6월 초순의 어느 오후, 린드 부인은 그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고도 환하게 스며들었다. 집 아래쪽 비탈길에 자리 잡은 과수원엔 새색시의 발그레한 뺨과도 같은 연분홍빛 꽃들이 피었고 그 위로는 벌이 때를 지어 웅웅거리며
날아올랐다. 에이벌리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온화하고 키가 작은 토머스 린드는 마구간 너머에 위치한 언덕 텃밭에서 철진한 순무씨를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쯤 매슈 커스버트도 초록지붕집 너머에 위치한 붉은 시냇가 근처의 널찍한 텃밭에서 순무씨를 뿌리고 있을 것이다. 린드 부인은 전날 카모디에 있는 윌리엄 블레어의 상점에서 피터 모리슨으로부터 매슈가 다음 날 오후 순무씨를 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먼저 물어본 건 당연히 피터였을 것이다. 매슈 커스버트는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한창 분주해야 할 오후 3시 30분경 매슈 커스버트는 유유자적하게도 마차를 몰고 골짜기를 지나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하얗게 깃을 세운 셔츠에 가장 좋은 슈트를 걸친 차림이었다. 그건 마을 밖으로 나간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마차와 밤색 말까지 끌고 나왔으니 상당히 먼 길을 떠나는 듯했다. 그렇다면 매슈 커스버트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 떠나는 걸까? 매슈가 아니라 에이벌리 마을의 다른 누군가였다면 린드 부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금세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슈는 대단히 긴박하고 심상찮은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않는 데다 성격도 소심하기 이를 데 없어서 낯선 이들과는 말을 잘 섞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매슈가 슈트 정장 차림에 마차를 몰고 나간다는 건 정말이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골똘히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린드 부인은 오후의 휴식 시간을 망치고 말았다. 이 엄청난 여인은 마침내 결론 내렸다. 차를 마신 다음 초록지붕집에 들러서 무슨 일인지 마릴라에게 물어봐야겠어. 매슈는 보통 연중 이맘때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순무씨가 다 떨어진 거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몰고 집을 나설 이유는 없잖아. 만약 급한 일이 생겨 의사를 부르러 가는 거면 저렇게 느긋한 걸음일 순 없지.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알 수가 없네. 매슈가 오늘 에이벌리를 왜 나갔는지 알아내기 전엔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린드 부인은 차를 다 마시고 문 밖을 나섰다. 멀리 갈 건 없었다. 과일나무로 에워싸인 널찍하고 휑한 커스버트 집은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분의 1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길이 구불구불해서 실제보다 좀 더 멀게 느껴졌다. 매슈의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아들만큼이나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어서 숲속에 파묻히진 않지만 최대한 마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했다. 그래서 초록지붕집은 농장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지금도 에이벌리 마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 초록지붕집은 겨우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였다.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 사는 건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매슈와 마릴라가 이렇게 외딴 곳에서 적적하게 지내는 걸 보면 둘 다 좀 유별나기는 한 거지. 저 무성한 나무들이 벗이 되어준들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 나라면 사람을 보면서 살 텐데. 그래도 본인들은 만족하는 것 같으니 뭐. 린드 부인은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지붕집의 뒤뜰로 들어섰다. 녹음이 짙은 뒤뜰은 한쪽으론 아름드리 버드나무로, 다른 한쪽으론 포플러나무로 채워져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린드 부인은 부엌문을 재빠르게 두드리곤 들어오라고 하기가 무섭게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지붕집의 부엌은 밝은 공간이었다. 아니, 전혀 사용된 적 없는 응접실처럼 병적으로 깔끔한 모양새만 아니었다면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을지도 모른다.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다. 서쪽 창으론 보드라운 6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동쪽 창은 초록 넝쿨들이 뒤덮여 있어서 왼편 과수원의 흰 벚나무와 시냇가 골짜기에서 흐느적거리는 호리호리한 자작나무들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마릴라는 늘 동쪽 창가 쪽에 앉곤 했는데 그곳에 앉아서도 햇살을 내심 못 미더워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햇살은 신중을 기해할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촐싹대고 무책임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 테이블에는 간단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린드 부인은 식탁을 보며 머릿속으로 모든 정황을 파악했다. 접시가 3개가 놓여 있는 걸 보니 마릴라는 매슈와 함께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일상용 접시와 꽃사과잼, 케이크 한 종류뿐이니 대단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매슈의 하얀 기셔츠와 밤색말은 무엇이었던 걸까? 린드 부인은 이 고요하고 수상할 것이라곤 없어 보이는 초록지붕집의 요상한 미스터리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오늘 저녁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좀 앉았다 가세요. 가족들은 잘 지내죠? 마릴라는 사무적으로 인사했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공통분모라곤 찾아볼 수 없지만 어쩌면 그렇기에 이 둘 사이엔 우정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 마릴라는 강한 인상에 키가 크고 마른 몸집에다 체형이 밋밋한 여자였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비치는 검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돌돌 말아 올려 쇠머리핀 2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경험의 폭이 좁고 깐깐해 보였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린드 부인이 대답했다. 저희는 다 잘 지내요. 그저 매슈가 어딜 급하게 가는 걸 보니 마릴라 댁은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나 생각했죠. 마릴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다. 그녀는 린드 부인의 속을 익히 짐작했다. 매슈의 난데없는 외출이 이 이웃의 호기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는 건 눈치채고도 남았다. 아니에요. 어젯밤엔 두통이 심했는데 이젠 괜찮아요. 매슈라버니는 브라이트 리버 역에 갔어요. 노바스코샤의 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오늘 저녁 기차로 도착하거든요.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 역에서 호주 캥거루를 데려온다고 하였던들 린드 부인이 이보다 더 놀랐을까. 진짜예요? 마릴라? 린드 부인이 물었다. 네,
그럼요. 마릴라는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듣도 보도 못한 혁신적인 사건이 아닌 마치 에이벌리 농가의 정기 행사라도 되는 양 평온하게 대답했다. 린드 부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느낌표로 가득 찼다. 남자아이라니? 마릴라와 매슈 커스버트가 남자아이를 입양한다고? 이거 원 세상이 뒤집힌 게 틀림없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린드 부인은 못마땅하다는 듯 캐물었다.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일을 벌였으니 일단 못마땅하단 기색을 내비쳐야 했다. 사실 겨울 내내 이 문제로 고민해왔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기 오셔서 봄이 되면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사촌이 그곳에 살아서 스펜서 부인도 호프턴에 가본 적이 있으시고 그곳 사정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슈 오라버니와 저도 그 얘기를 종종 했어요. 저흰 남자아이를 데려올까 했죠. 매슈 오라버니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예순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심장질환도 골치고요. 게다가 일손 구하기가 어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지 어쩌다 괜찮은 녀석을 골라서 일을 가르치면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날라버리죠. 매슈 오라버니는 처음에 영국 고아원 아이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좋은 아이일 수도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였음 했거든요. 어떤 아이를 입양하든 위험은 있겠죠. 하지만 캐나다 아이라면 조금은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에게 여자아이를 데리러 가는 김에 남자아이도 하나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모디에 사는 리처드 스펜서 가족에게 10살 남짓한 똑똑하고 착한 남자아이를 찾아와 달라고 했어요. 저흰 그 정도 나이가 딱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안일도 곧잘 할 만한 나이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다루기 쉬운 나이기도 하고요. 좋은 가족이 돼주고 학교도 보내줄 생각이에요. 오늘 스펜서 부인이 보낸 전보를 집배원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 5시 반 기차로 아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슈 오라버니가 브라이트 리버 역에 나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그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린드 부인은 평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놀라운 소식에 정신을 가다듬은 후 말문을 이어갔다. 마릴라, 솔직히 난 당신들이 지금 좀 엉뚱한 일을, 아니 어쩌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신들은 낯선 아이를 집에 들이려 해요. 가족으로 들인다면서 정작 그 아이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의 성향이나 부모,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아는 게 전혀 없다고요. 그 뭐냐, 내가 바로 지난주에 신문에서 봤는데 섬 서쪽에 살던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야밤에 집에 불을 질렀다지 뭐예요? 그 집안 사람들은 침대에서 거의 타 죽을 뻔했어요.
나한테 이 문제에 대해 미리 조언을 구했다면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안 그랬어요? 이 달갑지 않은 위안에 마릴라는 언짢아 하거나 놀라지 않고 뜨개질만 하며 대답했다. 레이첼 말이 일리가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약간 꺼림칙한 구석은 있어요. 하지만 오라버니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매슈 오라버니가 그러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따를 수밖에요. 그리고 위험은 어디에나 있죠. 애들이 어디 곱게만 자라나요. 노바스코샤는 우리 섬 바로 옆이니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린드 부인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아이가 초록지붕집을 몽땅 태워 먹거나 우물에 독약을 탄데도 왜 미리 기뜸하지 않았냐고 날 원망하지 말아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고아소년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좋기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로버트 벨 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화제거리 아닌가.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말들에 불안과 염려를 서서히 느끼던 찰나 부인이 떠나자 마릴라도 한시름을 놨다. 오솔길로 들어선 린드 부인이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정말 별일이야. 그 어린 게 가여워서 어째. 매슈와 마릴라는 애들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 할아버지가 있기나 했겠어. 초록지붕집의 어린아이라니 영 어울리지가 않아. 하긴 그 집에 아이가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나라면 절대 그 고아 신세가 되고 싶진 않네. 아휴, 불쌍한 것. 어린 게 안 됐어. 린드 부인은 벅찬 감정을 장미 넝쿨에 대고 터뜨렸다. 물론 린드 부인이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봤다면 동정심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제2장 매슈 커스버트 놀라다. 매슈 커스버트가 탄 밤색말은 브라이트 리버 역까지 8마일이 넘는 길을 가뿐히 달렸다. 아늑한 농장들 사이로 난 길은 아름다웠다. 길을 따라 발삼향이 그윽한 전나무 사이를 지나치기도 했고 야생 자두나무 잎사귀가 흐드러지게 핀 나무 사이에 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다. 과수원의 사과들이 자아내는 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진주빛과 보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먼 수평선까지 초원이 길게 미끄러져 있었다. 작은 새들이 노래했네. 마치 여름은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매슈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들이를 즐겼다. 길에서 여인들과 마주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말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선 잘 아는 사이든 그렇지 않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관행이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빼곤 모든 여인들이 무섭기만 했다. 속을 통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을 몰래 비웃는 것 같아서 영 불편했던 것이다. 볼품없는 외모에 구부정한 어깨, 회색 단발머리와 20살 때부터 길러온 덥수룩한 연갈색 턱수염까지 그는
괴상한 외모의 대명사였다. 사실 매슈는 흰머리만 없었을 뿐이지 20살 때도 60살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브라이트 리버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매슈는 너무 빨리 왔구나 생각하며 브라이트 리버 호텔 앞 작은 마당에 마차를 대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란 플랫폼엔 인기척이 없었다. 저 멀리 널빤지 더미 위에 올라앉은 여자아이 하나가 겨우 눈에 띌 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것도 간신히 알아봤는데 그 아이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쳤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쳐다봤다면 소녀의 태도와 표정에 묻어난 긴장감과 간절함을 놓칠 리 없었을 것이다. 소녀는 앉은 채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에 소녀는 온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슈는 매표 소문을 잠그고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채비를 하던 역장과 마주쳤다. 매슈는 5시 반 기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호탕한 성격의 역장이 대답했다. 5시 반 기차는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근데 커스버트 씨를 기다리는 손님이 한 분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요. 저기 널빤지 위에 앉아 있어요. 여성 전용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는데도 굳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상상의 여지가 있다나. 제가 보기엔 아이가 좀 유별나던데요. 여자아이가 아닐 텐데 남자아이가 오기로 돼 있어요. 남자아이가 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시아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펜서 부인은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 나한테 맡겼어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저 애를 입양했다고 곧 데리러 올 거라면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곳에 다른 고아는 한 명도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매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서 마릴라가 함께 이 상황을 대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역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저도 입이 달렸으니 스스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쓸만한 남자아이가 없었다던가. 역장은 배가 고픈지 이내 성큼성큼 사라졌다. 아여운 매슈는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잠든 사자의 수염을 뽑아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소녀이자 고아이기까지 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모자라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매슈는 영 내키지 않는 심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소녀는 매슈가 제 앞을 지나칠 때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매슈는 소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혹여나 봤더라도 관심 있게 보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의 외모는 보통 사람들의 눈엔 띄었을 법하다. 11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는 몸에 꽉 끼는 황갈색 윈시 직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다 헤어진 갈색 밀짚 모자를 눌러쓴 머리 아래로는
도톰하게 따은 새빨간 머리가 두 갈래로 늘어져 등까지 흘러내렸다. 작고 뽀얀 계란형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큰 소녀였는데 눈동자는 빛과 분위기에 따라 어떤 때는 초록빛을 띠었고 또 어떤 때는 회색빛으로 비쳤다. 지금까진 누구나 알아볼 만한 것들이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녀의 턱이 날카롭고 도드라졌으며 큰 눈망울은 영혼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친다는 것과 달콤한 입은 감성이 풍부하고 이마는 넓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별력 있는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 갈 곳 없는 어린 소녀는 소심한 매슈가 이렇게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만큼 흔한 영혼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란 이야기다. 어쨌거나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녀는 매슈가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야위고 얼룩진 손으로 낡고 허름한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다른 손은 매슈에게 불쑥 내밀었다. 초록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 되시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못 오실 상황이 뭐가 있을까 혼자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오시지 않으면 기차길을 따라 내려가서 길모퉁이에 있는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보내려 했어요. 전 무서움을 잘 안 타거든요. 그리고 흰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잔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대리석으로 된 방에서 머문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오늘 못 오시면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난히 또렷하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매슈는 소녀의 작고 뼈만 앙상한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마음먹었다. 눈망울을 반짝이는 이 아이에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순 없었다. 일단 소녀를 집에 데려간 뒤 그 다음은 마릴라에게 떠넘길 작정이었다. 무슨 착오였던지 간에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역에 홀로 두고 갈 순 없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초록지붕집에 안전히 돌아간 뒤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말은 저기 호텔 마당에 있어. 가방을 주렴. 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아, 제가 들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제 물건이 몽땅 들었는데도 전혀 안 무거워요. 게다가 요령껏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지거든요. 제가 잘 다룰 줄 아니 제가 드는 게 나아요. 이건 정말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벚나무에서 자는 것도 멋지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거 맞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8마일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좋아요. 마차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 살고 가족이 된다니 정말 근사해요. 전 이제껏 누구와 가족이 돼본 적이 딱히 없어요. 고아원은 최악이었고요. 그곳에선 고작 4개월 정도 있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나빠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선 제가 말버릇이 고약하다고 하셨지만
일부러 못되게 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심술궂어졌다고요. 물론 고아원 사람들은 착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선 상상거리가 없어요. 고아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도 그 애들에 대해 상상하는 건 꽤 재밌어요. 예를 들면 아저씨 옆에 앉은 여자애가 사실은 백작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유괴를 당했죠. 하지만 유모는 그 사실을 고백하기 전에 죽어버려요. 밤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랐겠어요? 전 정말 부지깽이처럼 마르지 않았나요? 제가 팔꿈치에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귀엽고 통통한 아이였음 좋겠다고 상상해요. 대화가 잠시 멈췄다. 소녀가 숨이 차기도 했고 마차 앞에 다다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을을 떠나 가파른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소녀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다. 마차는 가파른 작은 언덕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 보드라운 흙을 깊이 파서 만든 길이라 꽃이 만개한 벚나무와 쭉쭉 뻗은 흰 자작나무들은 마차를 탄 매슈와 소녀의 머리보다 몇 피트는 높은 뚝에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예쁘지 않나요? 온통 하얗고 흐느적거리며 저 뚝에서 빠끔히 가지를 내민 모습을 한 저 나무를 보면 아저씨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걸. 에이, 신부잖아요. 새하얗고 신비로운 베일을 두른 사랑스런 신부 말이에요. 신부를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순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신부가 될 거라는 건 아니에요. 전 영 볼품없어서 그 누구도 신부감으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 선교사라면 별로 까다롭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새하얀 드레스를 꼭 입어보고 싶어요. 그럼 세상에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전 예쁜 옷이라면 다 좋아요. 지금껏 예쁜 옷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은 곧 앞으로 더 소망할 게 많다는 뜻이겠죠? 그럼 멋진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나올 땐 이 낡은 원피스 때문에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희 고아들은 죄다 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지난 겨울에 호프턴에 사는 어떤 상인이 고아원의 윈시 직무를 300야드나 기증하셨어요. 누군가는 안 팔려서 그런 거라고 쑥덕였지만 전 그분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저를 가엾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이내 상상의 날개를 펼쳤답니다. 난 가장 아름다운 연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 이렇게요. 기왕 상상할 거면 멋진 걸로 상상하는 게 낫잖아요?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엔 깃털도 휘날리고 금빛 번쩍이는 시계와 새끼 염소 가죽 장갑과 부츠까지도요. 그렇게 상상했더니 금세 신이 나서 섬까지 오는 여행이 정말 즐거웠어요. 저긴 벚꽃들이 더 많이 피었어요. 이 섬은 정말 꽃동산이네요. 벌써부터 이 섬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살게 된다니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들 해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니 참 멋져요. 근데 저 빨간 길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샬롯타운에서 기차를 탔을 때 저 빨간 길이 언뜻 보이길래 스펜서 아주머니께 여쭤봤죠. 왜 길이 빨갛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모르겠다고 제발 질문 좀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하지만 묻지 않으면 어떻게 뭔가를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길은 왜 빨간 걸까요? 글쎄다. 잘 모르겠는걸. 그럼 언젠가는 꼭 알아내고 말겠어요. 알아봐야 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근사하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게 기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이미 다 알아버린다면 사는 재미가 절반으로 줄 것 같아요. 그럼 상상의 여지도 없겠죠?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그 편이 좋으시면 입을 꾹 다물고 있을게요. 조금 어렵긴 해도 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하듯 매슈도 수다스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겐 대꾸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했다. 그렇다곤 해도 이 어린 소녀와의 대화에 빠져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여자들은 여러 면으로 보나 별로였고 어린 여자아이라면 더욱 끔찍했다. 그 아이들이 마치 그가 입이라도 열면 지레 겁을 먹고 슬금슬금 자신을 피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벌리에서 곱게 자란 요조 숙녀들은 대개 그랬다. 하지만 이 주근깨 가득한 아이는 매우 달랐다. 그의 더딘 이해력으로 소녀의 번뜩이는 생각을 따라가기가 벅차기도 했지만 소녀의 제잘거림이 싫진 않았다. 그는 평소와 같은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마음껏 얘기해도 된단다. 난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전 아저씨와 제가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고, 자고로 아이들은 시야를 벗어나선 안 되지만 소란을 떨어서도 안 된다는 얘길 듣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얘길 100만 번은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표현을 쓴다고 놀려요. 하지만 엄청난 생각이 떠오르면 그에 맞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쵸. 스펜서 아주머니는 아저씨 댁이 초록지붕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무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나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고아원에선 나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앙상하고 초라한 나무 몇 그루가 고아원 앞쪽에 조금 심어져 있을 뿐이었죠. 모두 고아처럼 보였어요. 그럼 울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럴 때면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여운 꼬마 나무들아, 너희도 큰 숲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랐다면 이끼와 준베리 꽃들이 너희들의 뿌리 위에서 자라나고 냇물이 너희를 적시고 새들이 너희의 가지에 앉아서 놀아준다면 너희도 지금보다 더 키가 크고 울창했겠지? 하지만 이곳에 있으니 그럴 수가 없네.
나도 너희의 마음을 알아. 오늘 아침 나무들을 두고 떠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것들에도 정이 드나 봐요. 아, 초록지붕집 근처에도 개울이 있나요? 글쎄다. 옳거니, 집 바로 아래에 있단다. 멋져요. 전 개울 근처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곤 기대 안 했어요. 물론 현실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지만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아저씨는 이게 무슨 색깔 같아 보이세요? 소녀는 깡마른 어깨 아래로 따내린 길고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당겨 매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매슈는 여인들의 머리색을 알아채는 데는 소질이 없었지만 이번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붉은색이구나. 그렇지? 소녀는 따은 머리를 내려놓으며 발가락 끝에서부터 한숨을 길게 쉬더니 인생의 모든 슬픔을 한껏 토해냈다. 네,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빨간 머리론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죽은 깨, 초록색 눈, 말라깽이까지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다른 걸로 상상하면 되니까요. 제가 장미처럼 발그레한 얼굴과 사랑스럽고 반짝반짝한 보랏빛 눈을 가졌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그렇지 않아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봤어요. 주문도 걸어봤죠. 내 머리카락은 까마귀의 날개처럼 까맣다 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빨간 머리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졌죠. 어머, 아저씨, 커스버트 아저씨? 그건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 밖으로 굴러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매슈가 아이를 놀라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언덕을 넘어 가로수길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거대한 사과나무들이 완전한 아치를 이룬 4,500야드 길이의 고든 도로로 오래전 괴짜 농부가 심은 사과나무가 널리 퍼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머리 위론 눈송이 같은 향기로운 사과꽃들이 둥근 천장처럼 뒤덮고 있었다. 가지 아래로는 해가 보랏빛으로 지고 있었고 저 멀리 앞쪽으로 보이는 노을은 대성당 복도 끝에 커다란 장미무늬창처럼 반짝였다. 그 아름다움에 아이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소녀는 마차에 기대 야윈 손을 무릎에 포개고 새하얀 절경을 행복하게 바라봤다. 그곳을 지나쳐 뉴브리지로 향하는 비탈길을 달릴 때에도 소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붉은 석양을 따라 장엄하게 흘러가는 환영들을 향해 눈동자를 반짝였다. 북저기는 작은 뉴브리지 마을을 따라 개들이 짖어대고 호기심 어린 눈망울들이 창문 틈을 통해 빼꼼히 밖을 향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3마일이나 더 갈 때까지도 소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열성적으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것만큼이나 침묵할 줄 아는 아이임이 분명했다. 매슈가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 피곤하고 배고픈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단다. 1마일만 더 가면 되거든.
소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아주 먼 별나라를 여행하고 막 돌아온 듯 꿈에서 덜 깬 얼굴로 매슈를 바라봤다. 소녀는 속삭였다. 커스버트 아저씨, 방금 지나온 저 하얀 곳은 뭐예요? 가만히 있자. 가로수길을 말하는가 보구나. 예쁜 곳이지. 예쁘다고요? 고작 예쁘다는 말론 어림없죠. 아름답다도 역부족이라고요. 경이롭다. 경이로워요. 제 상상력을 더한다고 해도 그 이상일 순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충만한 느낌이었어요. 소녀는 한 손을 가슴 위에 대었다. 이상한 통증을 느꼈는데 또 한편으론 행복에 겨운 고통이라고 할까요? 아저씨는 이런 고통 느껴본 적 있으세요? 글쎄, 없는 것 같구나. 전 정말 많아요. 웅장하게 아름다운 걸 볼 때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다니 너무해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곳은, 환희의 새하얀 길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담긴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전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늘 새 이름을 상상해서 지어주곤 해요. 고아원에 헵지버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 아이를 상상 속에선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른데도 전 환희의 새하얀 길이라고 부를래요. 이제 1마일만 더 가면 되죠? 전 정말 기쁘고 한편으론 섭섭해요. 신나는 일이 끝날 때쯤이 되면 늘 섭섭해요. 물론 신나는 일이 다음에도 또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잖아요. 하지만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전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져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두 사람이 탄 마차가 산마루를 내달렸다. 언덕 아래로는 연못이 있었는데 너무 길고 구불구불해서 강처럼 보였다. 연못 한가운데로 다리가 놓였고 황금색 모래 언덕이 저 멀리 짙푸른 바닷물과 연못을 갈라놨다. 물은 각양각색으로 변하며 찬란하게 빛났다. 자홍빛과 장밋빛, 오묘한 초록빛이 이제껏 이름 붙여진 적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색깔들과 숨바꼭질하듯 어우러졌다. 다리 위로 전나무와 단풍나무가 자랐고 수면엔 흔들리는 어두운 반투명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자두나무는 잘 차려입은 요조숙녀가 까치발을 하고 제 모습을 물에 비춰보듯 뚝 이곳저곳에 몸을 내밀었다. 연못 위쪽 늪에선 개구리들이 맑고 구슬프게 떼지어 울고 있었다. 사과나무 과수원 주변에 작은 회색집 한 채가 보였다. 아직 많이 어둡진 않았지만 창문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매슈가 말했다. 저건 베리 연못이야. 그 이름은 별로인걸요? 저라면, 빛나는 호수라고 부르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짜릿함이 느껴지는 걸 보니 알겠어요. 느낌이 오는 이름을 고르면 이런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글쎄다. 아, 옳거니. 오이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연 땅벌레들을 볼 때면 기분이 짜릿해지곤 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거든. 아이 참,
제가 말한 짜릿함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땅벌레랑 빛나는 호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베리 연못이라고 부르나요? 내 생각엔 페리 씨 댁이 바로 앞에 살아서 그럴 거야. 피탈 과수원 집이 베리 씨 댁 이름이거든. 그 뒤로 우거진 숲풀만 아니면 여기서도 초록지붕집이 보였을 텐데. 우린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한단다. 이제 반마일 정도 남았어. 베리 아저씨 댁에도 여자아이가 있을까요? 너무 어린아이 말고 제 또래로요. 11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지. 다이애나라고 말이야. 소녀는 길게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아, 사랑스러운 이름이네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걸. 뭔가 이교도적인 느낌이 들어. 난 제인이나 메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선생님 한 분이 그 댁에 머물고 계셔서 그분이 다이애나라고 이름 지었다는구나. 저도 태어났을 때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다리에 다 왔어요. 전 눈을 꼭 감을래요. 전 다리를 건널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리 한가운데에서 잭나이프처럼 꽉 끼어버리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꼭 감아요. 근데 한가운데에 다다르면 꼭 눈을 뜨죠. 왜냐면 제가 정말 집게처럼 확 물린다면 그걸 꼭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럼 전 와장창 무너지겠죠? 전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다 건넜네요. 이제 뒤를 돌아볼래요. 잘 자렴, 빛나는 호수야. 전 사랑하는 모든 것에 인사를 한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처럼요. 쟤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수도 저에게 웃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마차가 언덕을 올라 모퉁이를 돌자 매슈가 입을 열었다. 거의 다 온 것 같구나. 초록지붕집은 바로. 아, 안 돼요. 알려주지 마세요. 소녀는 숨도 안 쉬고 매슈의 말을 가로막으며 한쪽 손은 매슈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론 매슈의 손짓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부드러운 저녁 노을은 선명하게 주변을 드리웠다. 서쪽으론 교회 첨탑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그 아래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그 너머론 길고 부드러운 능선에 아늑한 농장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소녀의 눈은 열정과 호기심, 동경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소녀의 눈동자는 길에서 한참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가닿았다. 황혼역이 드리워진 숲은 하얀 꽃나무들로 우거졌다. 티끌 하나 없는 남서쪽 하늘 위론 거대한 수정 같은 흰 별이 길잡이 또는 약속의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예요. 그렇죠? 소녀가 집을 가리켰다.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제가 오늘 온종일 꼬집어서 팔꿈치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이따금씩 오싹한 기분이 들 때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확인하려고 스스로를 꼬집었어요. 문득 이게 꿈이면 깨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정말 집에 다 온 거라고요. 소녀는 황홀한 듯 긴 숨을 내쉬고 다시 침묵으로 빠졌다. 매슈는 다시 불안해졌다. 이 갈 곳 없는 아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집이 결국 그녀의 세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마릴라라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린드 댁의 골짜기를 지나쳤다. 이미 꽤 어두워졌지만 린드 부인이 창밖을 통해 언덕 너머 긴 길을 따라 초록지붕 집으로 마차가 들어가는 걸 못 볼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다다르자 매슈는 이제 모든 게 들통날 것이란 사실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가 걱정하는 건 마릴라나 자신이 아니었다. 다만 이 아이가 실망할까봐 염려가 됐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경외감에 찬 빛을 사그러지게 한다고 생각하니 새끼양처럼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에 공범이라도 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어둠은 짙었고 포플러 나무 잎사귀들이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다. 매슈가 소녀를 번쩍 들어 마차에서 내려주자 소녀가 속삭였다. 나무들이 잠꼬대를 하나 봐요.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좋은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곤 세상의 모든 귀중한 걸 다 담았다는 여행 가방을 꽉 끌어안고 소녀는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제3장 마릴라 커스버트 놀라다. 매슈가 문을 열자 마릴라는 기분 좋게 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뻣뻣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빨간 머리 소녀의 열정적이고 반짝이는 눈을 마주하자 이내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매슈 오라버니, 이 아인 누구예요? 남자인요. 마릴라가 외쳤다. 매슈는 의기소침해서 말했다. 남자아인 없었어. 이 아이뿐이었다고. 매슈가 아이를 고갯짓으로 가리키다가 심지어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남자아이가 없었다뇨. 당연히 있어야죠. 스펜서 부인에게 사내 녀석을 데려다 달라고 편지를 했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오셨어.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아이를 역에 놔두고 올 순 없잖아. 마릴라가 소리쳤다.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아이는 말이 없었다. 아이의 눈동자만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아이의 얼굴에선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아차리게 된 모양이었다. 소중한 여행 가방을 앞으로 툭 떨어뜨린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움켜쥐었다. 소녀가 소리쳤다.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어서 싫으신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도 저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영원히 지속되기엔 너무 아름답다는 걸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절 진심으로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전 이제 어쩌면 좋죠? 그러고는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팔을 내던지더니 얼굴을 그 위에 묻고 엉엉 울어댔다. 마릴라와 매슈는 화롯가 건너편에 서서
서로를 난처한 듯 바라봤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나마 무엇이라도 시도를 해본 건 마릴라였다. 얘야, 그렇다고 울 것까진 없잖니. 아니요, 있어요. 아이는 머리를 치켜들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됐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주머니께서 고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왔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단 소리를 들었고요. 아주머니도 분명 울고 싶을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요. 마릴라의 표정 없는 얼굴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슨 듯한 떨떠름한 미소가 번졌다. 그만 울거라. 오늘 밤에 내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어찌된 이유인지 알아낼 때까지 여기 머무르렴. 넌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실래요? 아이는 간절하게 말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네 이름이니? 아, 아니요. 사실 제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완벽하게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모르겠구나. 코델리아가 이름이 아니면 본명은 뭐니? 앤 셜리예요. 하지만 제발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어차피 조금 머물다가 떠날 텐데 저를 어떻게 부르시든 상관없으시잖아요? 게다가 애는 낭만적이지 않다고요. 마릴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낭만적이지 않다니 말도 안 돼. 애는 멋지고 기품 있는 이름이야. 부끄러워할 게 뭐 있다고. 앤이 설명했다. 부끄럽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코델리아라는 이름이 더 좋다는 거죠. 전 제 이름이 코델리아면 좋겠다고 늘 상상해왔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어릴 땐 제럴딘이라고 상상했는데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그래도 저를 앤이라고 부르시고 싶으면 철자 끝에 이가 붙은 앤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지는데? 마릴라가 차주전자를 집어들며 또 한 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엄청난 차이죠. 앤이 훨씬 멋지잖아요. 이름을 소리내서 발음하면 마음속에 철자가 새겨지지 않으세요? 전 그래요. 이가 없는 애는 볼품 없어요. 하지만 이로 끝나는 애는 눈에 띄죠. 저를 철자 이로 끝나는 애인으로만 불러주신다면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고 투정하지 않을게요. 그래, 그럼. 철자가 이로 끝나는 애나 무슨 착오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알려줄래? 우린 스펜서 부인께 남자아이를 부탁했단다.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요. 남자아이들은 많아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께선 분명히 11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셨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요. 소녀는 매슈를 돌아보며 원망조로 말을 이어갔다. 기차역에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그곳에 절 놔두셔도 됐잖아요? 그랬으면 환희의 새하얀 길과 빛나는 옷을 볼 일도 없었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겠죠. 마릴라가 매슈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매슈가 허둥지둥 대답했다. 아, 그게
아까 오는 길에 나눴던 얘기들을 하는 거야. 난 마구간에 좀 가봐야겠구나. 돌아올 때까지 차 좀 마련해줘. 매슈가 나가자 마릴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다른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니? 릴리 존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직접 돌보실 거래요. 릴리는 5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예쁘장하고 밤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처럼 예쁘고 머리카락도 갈색이면 절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 우린 남자아이를 원해. 오라버니의 밭일을 거들어줄 아이로 말이야. 여자아이는 필요하지 않아. 일단 모자를 벗으렴. 가방이랑 같이 거실 테이블에 올려둘게. 애는 얌전히 모자를 벗었다. 매슈는 이내 돌아왔고 그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애는 먹을 수가 없었다.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베어 물기도 하고 작은 부채꼴 모양의 유리 그릇에 담긴 꽃사과잼을 콕콕 쪼아 먹기도 했지만 허사였다. 애네 접시 위에 담긴 음식은 좀처럼 줄질 않았다. 영 먹지를 못하는구나. 마릴라는 심각한 결점이라도 되는 양 나무라듯 말했다.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못 먹겠어요. 전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경험이 없어서 할 말이 없구나. 없다고요? 그럼 상상해 본 적도 없으세요? 없단다. 그러시면 지금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네요. 정말 심란해요. 무언가를 먹으려 하면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삼킬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설령 그게 캐러멜 초콜릿이라 해도요. 전 2년 전쯤 캐러멜 초콜릿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기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때부터 캐러멜 초콜릿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항상 눈이 떠져요. 제가 잘 먹지 못한다고 너무 언짢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음식들은 정말 맛있어요. 단지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마구간에서 돌아온 뒤로 한마디도 안 턴 매슈가 입을 열었다. 아이가 피곤한가 봐. 아이를 재우는 게 좋겠어. 마릴라는 앤을 어디에 재울지 고민 중이었다. 남자아이가 오는 줄로만 알고 부엌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던 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여자아이를 그곳에 재우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떠돌이 아이에게 손님방을 내어주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 남는 방이라곤 동쪽 지붕 아래 다락방 뿐이었다. 마릴라는 등불을 밝힌 뒤 앤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앤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탁자에 놓인 모자와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은 오사카리만큼 깨끗했다. 이내 들어선 작은 다락방엔 티끌 하나 없었다. 마릴라는 다리가 3개 달린 세모난 탁자 위에 초를 올려두고는 침대볼을 젖혔다. 잠옷은 가져왔지? 마릴라가 물었다.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옷이 정말 꽉 껴요. 고아원은 살림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든 빠듯해요. 적어도 제가 머물렀던 가난한 고아원에서는요. 전 꽉 끼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그걸 입고도 프릴이 달리고 치맛단이 살랑살랑 나부끼는 사랑스런 잠옷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제 위안이죠. 그래, 어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불 끄러 몇 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하마. 네 스스로 불을 끌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러다 이곳에 불을 낼지도 모르고. 마릴라가 자리를 비우자 애는 주변을 아쉬운 듯 둘러봤다. 하얗게 칠한 벽은 너무도 휑해서 벽들도 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마룻바닥도 휑하긴 마찬가지였다. 밧줄을 꽈서 만든 둥근 깔개만이 방 한가운데를 덩그러니 장식하고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는 기둥 4개로 지탱한 짙은 색의 높다란 옛날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다른 쪽엔 앞서 말한 세모난 탁자가 있었고 도톰하고 붉은 빛이 감도는 벨벳 바늘꽂이가 장식으로 놓여 있었다. 제 아무리 뾰족한 바늘이라도 휘어지게 할 만큼 단단해 보였다. 그 위로는 가로 6인치, 세로 8인치의 작은 거울이 달려 있었다. 탁자와 침대 사이로는 눈처럼 하얀 모슬린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이 있었고 반대편엔 세면대가 있었다. 방 전체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엄숙함이 배어 있어서 애는 뼛속까지 전율이 일었다. 애는 눈물을 훔치며 옷을 벗어던지곤 꽉 끼는 잠옷을 걸쳤다. 그러고는 침대로 몸을 날렸다. 베개 깊숙이 얼굴을 파묻고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었었다. 마릴라가 등불을 끌어 다시 왔을 때 옷가지는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마릴라는 앤의 옷가지를 일부러 집어들곤 가지런히 정리해 노란 의자 위에 올려둔 다음 촛불을 들고 침대로 향했다. 차렴? 다소 어색했지만 불친절하진 않은 목소리로 마릴라가 말했다. 순간 앤의 새하얀 얼굴과 멀뚱한 눈이 이불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제 생애 최악의 날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앤은 원망하는 듯 따져 물었다. 그러곤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마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와서 매슈에게 말했다. 정말 난감하네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말만 전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어쨌든 리처드 스펜서 댁 아이가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우리 둘 중 한 명이 내일 스펜서 부인을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요. 매슈는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지라뇨.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착하고 가엾지 않은가. 아이가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낸다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오라버니, 설마 저 아이를 데리고 있자는 건 아니죠? 매슈가 물구나무 서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대도 마릴라가 이보다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아니, 꼭 그렇다기보단 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 말뜻을 분명히 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자 매슈는 말을 더듬었다. 그렇죠. 저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자 매슈가 의외의 말을 불쑥 내뱉었다. 대신 우리는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저 꼬맹이가 오라버니를 아주 홀려놨군요. 오라버니는 지금 저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가 귀여운 구석이 있어. 아까 역에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저 아이가 제잘되는 걸 너도 들었어야 했는데. 매슈가 고집을 부렸다. 네, 말은 엄청 빠르게 하더군요. 그건 알아봤어요. 전 수다쟁이는 딱 질색이에요. 고아 여자아이도 필요 없지만 설령 필요하다 해도 저 아이는 제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고요. 저 아이가 통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안 돼요. 저 아이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당장 돌아가야 돼요. 나를 도와줄 아이라면 프랑스 사내 녀석을 하나 고용해도 되지 않나. 저 아이가 네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고. 말벗 필요 없어요. 저 아이를 키울 생각 따위 없다고요. 그럼 네 뜻대로 하려무나. 난 가서 자야겠다. 매슈는 침실로 향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마릴라도 잠자리에 들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한층 위 동쪽 다락방에선 사랑과 정에 굶주린 외로운 어린아이가 울다가 잠이 들었다. 제4장 초록지붕집에서의 아침. 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침대에 걸터 앉아 물밀듯 쏟아지는 향긋한 햇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파릇파릇한 하늘에는 새하얀 깃털과도 같은 것들이 물결치듯 일고 있었다. 여긴 초록지붕집이고 이곳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날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창밖으론 벚나무가 한아름 피어 있었다. 침대에서 쿵 뛰어내린 애는 마루를 뛰어가 빗살문을 열었다. 창문이 삐그덕거리며 잘 열리지 않았다. 마치 꽤나 오랫동안 열려본 적이 없는 듯 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애는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을 지그시 바라봤다. 소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아, 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지 않아? 여기서 머물 수 없다니 섭섭해. 하지만 이곳에 산다고 상상하고 싶었다. 상상의 나래는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커다란 벚나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었고 억척스럽게 피어난 꽃들이 잎사귀를 덮고 있었다. 집 양쪽으론 사과나무와 벚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는 큰 과수원이 있었고 나무 밑 풀밭에는 민들레가 흩뿌려져 있었다. 뜰에 핀 보랏빛 라일락의 알싸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아침바람을 타고 다락방 창문까지 날아들었다. 토끼풀이 소복한 푸른 풀밭은 골짜기까지 비탈을 이루고 있었다. 골짜기엔 냇물이 흘러내렸고 흰 자작나무가 줄지어 자랐다. 그 아래론 고사리와 이끼 같은 식물들이 쑥쑥 자라났다. 골짜기 너머로는 가문비나무와 전나무에 초록빛 깃털로 뒤덮인 언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빛나는 호수 반대편에서 봤던 작은 회색 지붕집의 모퉁이가 슬며시 보였다. 왼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커다란 마구간이 있었고 초록색으로 물든 낮은 등선에 들판 저 멀리로는 반짝이는 푸른빛 바다가 어렴풋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앤의 눈동자는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담았다.
그동안 사랑스럽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던 가엾은 소녀가 아니던가. 하지만 이곳은 앤이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웠다. 무릎을 꿇은 채로 주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던 소녀는 어깨에 얹은 누군가의 손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릴라는 소리도 없이 들어와 이 꼬마 몽상가 옆에 서 있었다. 옷을 갈아입었어야지. 마릴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탓에 마릴라는 본의 아니게 차갑고 무뚝뚝해졌다.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깥 세상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소녀는 말했다. 커다란 나무지. 꽃도 멋지게 피운단다. 하지만 열매는 잘 맺지 않아. 크기도 작고 벌레 자국 투성이지. 나무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사랑스러워요. 정말 눈부시게 사랑스럽죠. 아주 작정하고 만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모든 걸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정원과 과수원, 개울과 숲, 이 크고도 사랑스러운 세상 전부 말이에요. 오늘 같은 아침이면 이 세상이 그저 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개울이 제잘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개울이 얼마나 발랄한지 아세요? 쟤네들은 항상 웃어대요. 심지어 겨울에도요. 제가 얼음 속에서 쟤들이 까르르 대는 걸 들었다니까요. 전 초록지붕집 근처에 개울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를 데리고 있지 않으실 테니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전 초록지붕집의 개울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다시는 못 본데도요. 오늘 아침은 절망의 구렁텅이까진 아니에요. 아침까지 그럴 순 없죠.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서글퍼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머니께서 절 받아주셔서 제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거든요. 상상을 하는 동안엔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상상이 쓰라린 것, 결국 멈춰야 할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말을 할 틈이 생기자마자 마릴라는 입을 열었다. 옷을 입고 내려오렴. 상상은 그만 좀 하고. 아침 식사 차려놨다. 세수하고 머리도 빗고 창문은 열어두거라. 잠옷은 침대 바닥에 개어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애는 야무진 아임이 분명했다. 10분 만에 옷은 단정히 개어놨고 머리는 곱게 빗어 양갈래로 따았으며 세수도 했다. 그리고 마릴라가 시킨 일을 다 했다는 듯 사뿐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실 이불 개는 건 깜빡했지만 말이다. 애는 마릴라가 준비해 놓은 의자에 미끄러져 앉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엔 정말 배고파요. 어젯밤처럼 세상이 황량한 광야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햇살이 쏟아져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도 좋아해요. 아침은 어떤 종류라도 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상상의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뻐요. 그래야 고통을 견디고 명랑해질 수 있거든요. 전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소설을 읽고 그 슬픔을
영웅처럼 딛고 일어서는 상상을 하는 건 나쁠 게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 직접 겪는다면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마릴라가 말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줄래? 조그만 게 하루 종일 입을 놀리는구나. 애는 고분고분 입을 다물었다. 애니 한참을 침묵하자 되레 불안해진 건 마릴라였다. 매슈 또한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남은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 이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애는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커다란 눈망울은 창문 밖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릴라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 괴짜 같은 아이는 몸은 식탁에 있는데 영혼은 저 멀리 상상의 날개를 단 채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번잡했다. 누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 할까? 하지만 매슈는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했다. 마릴라는 매슈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저 아이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매슈의 방식이다. 매슈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뜻을 관철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침묵은 말로 내뱉는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애는 몽상에서 빠져나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마릴라는 못 믿어온 듯 물었다. 잘할 수 있겠니? 그럼요. 아이를 더 잘 돌보지만요. 설거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주머니 댁엔 제가 돌봐드릴 아기가 없는 게 아쉬워요. 돌볼 아이가 지금보다 더 생기는 건 사양이구나. 너만으로도 충분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너를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매슈 오라버니 정말 못 말려. 애니 반박했다. 매슈 아저씨는 좋은 분이세요. 동정심도 많으시고요. 제가 쉴 새 없이 제잘거려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 수다를 즐기시는 것 같았는걸요. 전 아저씨를 보자마자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둘 다 괴짜구나. 그래서 영혼의 단짝이란 말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 설거지를 하렴. 더운 물은 적당히 쓰고 그릇은 잘 말려두렴. 난 오늘 아침에 신경 쓸 게 많아. 오후에 화이트 샌즈에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돼. 너도 같이 가자꾸나. 네 일을 처리해야 돼. 설거지를 마치면 윗방으로 올라가서 네 침대를 정리하고. 애니 설거지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던 마릴라는 앤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다. 이부자리 정도 내는 소질이 없었는데 그건 아마도 깃털 이불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도 그럭저럭 정돈된 모습이었다. 마릴라는 애니 귀찮게 굴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아도 된다고 일러뒀다. 애는 눈망울을 반짝이며 밝은 얼굴로 뛰어가다가 이내 현관 문턱에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식탁 앞에 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금 전에 밝고 빛나는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릴라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애는 속세에서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은 순교자 같은 말투로 답했다. 차마 못 나가겠어요.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초록지붕집과 사랑에 빠진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면 저 나무, 꽃, 과수원, 개울이랑 친해지게 되고 그럼 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더 힘들어지면 곤란해요. 다들 절 부르는 것 같아요. 앤,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렇게 해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결국 헤어질 거면 사랑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게다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았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전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꿈이 돼버렸죠. 이제 제 운명을 받아들일 참인데 다시 운명을 거스르고 뛰쳐나갈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근데 창가에 놓인 저 제라늄은 이름이 뭐예요? 사과형 제라늄이란다. 전 그런 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지어준 이름 말이에요. 이름을 안 지어주시나요? 그럼 보니가 좋겠네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걸 보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나원참,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제라늄에 이름을 지어줄 생각은 어떻게 한 거니? 그저 제라늄이라고 해도 저마다의 이름이 있으면 좋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제라늄이라고 부르면 쟤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머니도 남들이 이름 없이 여자라고만 부르면 싫으실 거잖아요. 그래요. 본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제 침실 창가에 난 벚나무 이름은 오늘 아침에 지어졌어요. 눈의 여왕이라고요. 물론 항상 하얗게 꽃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마릴라는 감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고 지하실로 향하며 수다스런 휴식을 중단시키고 중얼댔다. 살다 살다 저런 애는 처음이야. 매슈 오라버니가 말한 대로 정말 특이한 아이인 건 확실해. 저 아이가 다음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벌써부터 궁금해지려고 한다니까. 나에게도 마법을 걸려는 수작인 거지. 매슈 오라버니는 진짜 콜렸고. 밖에 나가는 오라버니를 보니 어젯밤에 나한테 넌지시 건넸던 말들이 아주 얼굴에 다 드러나던걸. 오라버니가 다른 남자들처럼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면 좀 좋아. 그럼 말 대꾸를 하든 말싸움을 하든 할 텐데. 그저 눈만 멀뚱거리는 사람하고 뭘 해보겠어.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왔을 때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하늘을 바라보며 상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점심을 다 차릴 때까지 애를 그냥 내버려뒀다. 마릴라가 물었다. 오늘 오후에 마차를 써도 되죠? 매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운 얼굴로 앤을 바라봤다. 마릴라는 매슈의 그런 표정을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스펜서 부인이 이 아이를 노바스코샤로 곧장 돌려보낼 조치를 취해줄 거예요. 차는 끓여놓고 갈게요. 소젖을 짤 시간까진 돌아올 거예요. 매슈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고 마릴라는 허공에 대고 말을 한 기분이었다. 매슈는 시간에 맞춰 마차를 내줬고 마릴라와 애는 곧 출발했다. 매슈가 마당 문을 열자 두 사람을 태운 마차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매슈는 홀로 중얼댔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 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어. 그래서 여름 동안
일꾼으로 쓰고 싶다고 했어. 마릴라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애꿎은 말만 채찍으로 내리쳤다. 마릴라의 속을 썩이던 매슈는 마당문에 기대어 측은한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5장 앤의 지난 나날들. 앤이 당차게 말했다. 있잖아요. 전 이번 마차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마차에 타고 있는 동안엔 고아원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래요. 여행만 생각할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에 작은 들장미가 벌써 폈어요. 예쁘지 않나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럼 멋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색을 입을 수 없다는 건 아쉬워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서도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어릴 적엔 빨간 머리였다가 자라면서 머리색이 다른 빛깔로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없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네 경우에서도 드물 것 같은데?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럼 희망 하나가 또 날아간 셈이네요. 제 삶은 희망들이 파묻힌 무덤과도 같아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소절이에요. 제가 실망을 하는 순간마다 위안을 삼으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죠. 마릴라가 말했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왜요? 근사하고 낭만적이잖아요. 마치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고요. 전 낭만적인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묘지에 가득 버려진 희망은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빛나는 호수를 건너나요? 아니, 오늘 베리언못은 건너지 않아. 네가 말하는 빛나는 호수가 거기라면 말이야. 우린 해변길로 간단다. 애는 꿈꾸듯 말했다. 해변길이라니? 정말 이름만큼 멋진가요? 아주머니께서 해변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바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화이트 샌즈도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에이벌리만큼은 아니에요. 에이벌리는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화이트 샌즈까진 얼마나 남았나요? 5마일 정도 남았어. 그렇게 제잘되고 싶으면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 애는 간절히 말했다. 저에 대해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상상한 걸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아니, 난 네 상상은 필요 없다. 네 존재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해봐.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몇 살이니? 애는 한숨을 내쉬며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됐어요. 노바스코샤주의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성함은 월터 셜리셨고 볼링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엄마는 마르샤 셜리셨고요. 월터와 마르샤는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제 부모님이 멋진 이름을 갖고 계셔서 좋아요. 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제데디어 같은 이름이었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릴라는 앤에게 선과 유익한 도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달콤한 향이 날 거래요. 하지만 그 말이 잘 와닿진 않아요. 장미가 엉겅퀴나 스컹크 양배추 같은 이름이었으면 과연 지금의 장미와 같은 느낌으로 멋질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데디어였어도 좋은 분이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 그만두셨죠. 가장이 된다는 건 큰 책임이에요. 토머스 아주머니께선 두 분 다 세상 물정을 몰랐고 교회에 쥐들 만큼 가난했다고 하셨어요. 볼링브로크에 작은 노란 오두막을 짓고 아웅다웅 사셨대요. 전 그 집을 본 적이 없지만 상상은 수천 번도 넘게 해봤어요. 응접실 창문으로 인동 덩굴이 자라고 앞마당엔 라일락이 피었어요. 게다가 창문마다 모슬린 커튼이 달렸어요. 모슬린 커튼은 집안에 신선한 느낌을 주죠. 토머스 아주머니께선 제가 정말 볼품없는 아기였대요. 어찌나 작고 뼈만 앙상한지 눈만 초롱초롱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완벽하게 예뻤대요. 어쨌든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가 실망했다면 전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그 후로 오래 살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겨우 3개월 됐을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라고 불러본 기억이 날 정도로만 사셨어도 좋았을 텐데. 엄마라는 말은 참 달콤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흘 뒤엔 아버지도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죠. 사람들은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렀대요. 그래서 토머스 아주머니께서 절 거두어 주셨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모두 먼 타지에서 오셔서 가까운 곳에 친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머스 아주머니께서 절 데려가시기로 했죠. 그분도 가난하신 데다 남편이 술주정뱅이인데도 말이죠. 전 8살이 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머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머스 아저씨의 어머니가 토머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까진 원치 않으셨어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때 강 상류 쪽에 살던 해먼드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본다는 점을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서 해먼드 아주머니와 함께 강 너머 공터에서 살았어요. 거기선 너무 외로웠어요. 상상력이 없었다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먼드 아저씨는 그곳에서 작은 제재소를 운영하셨고 아주머니는 8명의 아이를 돌보셨죠. 아주머니께서 쌍둥이만 3차례 낳았거든요. 아이들은 숫자가 적당할 때는 귀엽지만 쌍둥이를 3번이나 연달아 낳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그곳에서 2년 넘게 살았어요.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아주머니는
집안 살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눠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전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고아원에서도 처음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줬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넉 달을 머물렀어요. 애니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버림받은 세상에서의 기억들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은 듯 했다. 마릴라는 해변길로 밤색 말을 몰며 물었다. 학교에 다닌 적은 있니? 오래 다니진 못했어요. 토머스 아주머니 댁에 살던 마지막 해에 잠깐 다녔어요. 앙상류에 살 땐 학교와 너무 멀어서 겨울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고요. 여름엔 방학이니까 봄과 가을에 겨우 다녔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있을 때는 다녔어요. 전 책도 꽤 잘 읽고 술술 외울 수 있는 시도 몇 편이나 있어요. 호hen린든의 전투, 플로든 전투 이후의 에든버러, 호수의 여인이 있어요. 마릴라는 앤을 곁눈질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토머스와 해먼드 분들은 잘 대해주셨니? 앤은 멈칫했다. 소녀의 감수성 짙은 얼굴이 순간 당황하여 붉게 달아올랐다. 본 마음은 그러셨을 거예요. 진심이 그랬다면 밖으론 늘 그렇게 안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고민거리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술주정뱅이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거나 쌍둥이를 3번이나 낳아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본 마음은 제게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마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애는 해변길에 매혹되어 할 말을 잃은 듯 했고, 마릴라는 수심에 찬 얼굴로 멍하니 말을 몰았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속에서부터 밀려왔다. 얼마나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걸까? 굳은 일과 가난, 홀대로 얼룩진 삶이었을 것이다. 마릴라는 앤이 살아온 이야기에서 아이가 미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행간의 속뜻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었구나. 돌려보내야 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다. 만약 마릴라가 매슈의 옹고집을 마지못해 받아줘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 마릴라는 생각했다. 너무 수다스러운 면이 있긴 해. 하지만 그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럴 거야. 게다가 말투가 무례하거나 상스럽진 않잖아. 숙녀다운 면도 있고 본디 괜찮은 집안 아이였을 거야. 숲이 우거진 해변길은 황량하고 외로워 보였다. 오른편으로는 전나무들이 오랜 세월의 바닷바람에도 버티며 굵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왼편으론 붉은 사암절벽이 아찔하게 나 있었다. 절벽 아래로는 파도에 닿은 바위들과 바다 보석과도 같은 조약돌들이 모래밭을 뒤덮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넘실댔고 갈매기들이 햇살의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수면 위로 날아올랐다.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을 넋놓고 바라보던 앤이 문득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바다는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언젠가 제가 메리스빌에 살 때요. 토머스 아저씨가 사륜 마차를 빌려와서 저희 모두를 10마일이나 떨어진 해변가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날은 매 순간 어찌나 즐겁던지 행복한 기억이 한참을 가더라고요. 근데 여긴 메리스빌의 해변보다 더 멋져요. 갈매기들도 멋지지 않나요?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되어보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로 날아갔다가 하루 종일 아름답고 푸른 바다 위에서 날갯짓 하고요.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는 거죠. 어? 저기 보이는 저 커다란 집은 뭐예요? 화이트 샌즈 호텔이다. 커크댁에서 운영하시지. 하지만 아직 성수기는 아니야. 여름이 되면 미국인들이 많이 온단다. 미국인들은 이 해변이 마음에 드나 봐. 애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 집이 스펜서 아주머니 댁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벌써 도착하고 싶진 않거든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